모두 안녕하신가요? 매일 듣던 채널에 글을 쓰려고 하니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기분이네요. 저의 사연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은 중산층 정도 되는 집안이었습니다. 10살 때까지 가지고 싶은 건 모두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가족들이 멀리 있는 지방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큰 사고를 당했답니다. 아빠가 운전하다가 피곤하다고 해서 고속도로 쉼터에서 차를 세우고 모두 쉬고 있었는데 졸음 쉼터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멘트 트럭 기사가 졸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거죠. 거기 쉼터에 있던 차량들은 모두 밀려나갔습니다. 6대의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죠. 저희 가족들도 모두 쉼터에서 잠을 자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기서 구조된 사람은 저 하나였는데 사고 과정에서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잃게 되었어요. 또 머리와 다리를 많이 다쳐서 피를 많이 흘렸고 시간이 촉박했답니다. 가까스로 저는 수술로 살아남았지만 손가락 2개와 가족들 모두를 잃고 말았어요. 어렸던 저는 가족들이 하늘나라로 간 것이 믿기지가 않았고 삼촌을 따라 친척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촌 오빠와 언니가 손가락이 2개 없다고 놀리고 괴롭히는 바람에 일상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사촌들에게 대들었다가 삼촌한테 엄청나게 혼나고 고아원으로 버려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삼촌이 저희 부모님 유산을 모두 가져가는 조건으로 저를 키우고 나중에 재산을 넘겨주기로 했었는데 돈 욕심이 많았던 삼촌이 머리를 굴려 저를 몇 달 돌보면서 재산 명의를 모두 삼촌에게 돌리고 저를 고아원에 버린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버려졌으니 고아원에서 살아야 하는구나 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려고 애를 썼답니다. 고아원 생활은 생각한 것보다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챙김을 받아오다가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하니 어색하고 불편했답니다. 고아원에서는 아무도 숙제 검사를 해주지 않고 제가 무슨 옷을 입고 학교에 가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아 스스로 자립심을 키워야 했답니다. 그리고 언니들의 괴롭힘이 있었는데 그게 가장 힘들었답니다. 야, 김숙자, 너 언니들 양말 빨았냐? 네, 언니 빨래비누로 빡빡 빨았어요. 얘 이거 웃기네. 이게 네 눈에는 빵 걸어 보이냐? 이거 물만 묻힌 거 아니야. 발바닥 부분에 이 시커먼 때가 안 보여? 너 눈이 안 배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열심히 빨았는데 지워지지 않았나 봐. 이게 아직도 반말 존댓말을 가리지 못하네. 야, 어디 국민학교 3학년이 6학년한테 반말을 해. 말꼬리 한 번만 더 자르면 네 머리카락을 싹 다 잘라버릴 거야. 가서 다시 빨아와. 네, 언니. 제대로 빨아올게요. 고아원에서는 군기가 심하게 있어서 저처럼 어린아이들도 예외 없이 명령을 따라야 했답니다. 언니들 중 가장 심하게 괴롭히는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매일 저만 보면 뺨을 날리거나 발길질을 했습니다. 야, 너네 집 엄청 부자였다며? 그런데 왜 고아원에 왔냐? 영자 언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삼촌이 저를 여기서 살라고 해서 온 거예요. 아, 네 애비 돈을 삼촌이 꿀꺽 한 거네. 게다가 손가락이 그 모양이니 버린 거지. 안 봐도 비디오다.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야, 너 피부가 왜 이렇게 하얗냐? 기분 나쁘니까 나가서 햇빛 쬐고 와. 해 질 때까지 서 있어. 언니, 지금 한여름이고 40도가 넘는다고 해요. 뉴스에서 나왔고 원장님이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런 날 태닝이 잘 되니까 나가라는 거야. 어쭈? 너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야? 6학년들 다 불러서 너 좀 혼내줄까? 아니에요. 언니 나가서 서 있을게요. 다른 언니들까지 부르지 마세요. 영자 언니는 제가 이유 없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피부색까지 들먹이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날 떼학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저녁이 되어서야 들어왔는데
더위를 먹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자주 있어서 괴로운 날의 연속이었답니다. 1년 동안 참 많이 괴롭힘을 받았고 저의 모습은 삐쩍 마르고 새까만 피부가 되었어요. 언니들은 날이 갈수록 새로운 방법으로 동생들을 괴롭히며 서열 관리를 철저히 했고 저희에게도 동생들에게 똑같이 시키라고 지시했답니다. 하지만 괴롭힘 받는 것보다 하는 것은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부하자 언니들은 더 세게 저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제가 고아원 이야기를 구구절절 다 써보면 책 몇 권이 될 분량일 정도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마음고생하며 지내는 와중에 실낱 같은 희망이 찾아왔어요. 저희 고아원에 매주 봉사활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처음 보는 남자 의사 선생님이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답니다. 숙자야, 왜 여기 혼자 있니? 친구들하고 뛰어놀지 않고? 아, 그냥 힘들어서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거든요. 무슨 일? 저는 언니들에게 괴롭힌 일을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소문이 퍼져나갔다간 더 큰일이 생길 것 같았으니까요. 아니, 그냥 감기 몸살이 걸려서 잠을 못 잤어요. 저런. 그럼 선생님이 진찰 좀 해줄까? 아니에요. 약 먹어서 괜찮아졌어요. 그냥 오늘은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럼 선생님이랑 들어가서 책 읽고 놀까? 아니면 그림을 그리든지. 네, 그래요. 밖에 있는 것보다 안에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 손을 잡고 고아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림을 몇 장 같이 그리다가 실증 나서 제가 그만 누워 있겠다고 하며 침대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숙자가 많이 피곤한 모양이구나. 그래, 푹 쉬어라. 선생님은 딸이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있고 딸은 있었지. 네? 있었지라뇨? 그럼 지금은 없다는 말인가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어. 살아있다면 숙자 너와 동갑이지. 저는 깜짝 놀라서 이불을 걷어버리고 일어섰습니다. 하늘나라에 갔다고요? 왜요? 무슨 사고라도 당했나요? 아니면 어디가 아팠어요? 숙자가 선생님 딸에 대해서 궁금한 모양이구나. 선생님 딸은 백혈병으로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 어떡해. 너무 슬퍼요. 나도 작년에 아빠, 엄마, 오빠를 한꺼번에 잃어서 선생님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뭐? 그게 정말이니? 네, 교통사고로 모두 돌아가시고 저만 살아남았어요. 여기 제 손가락 보이시죠? 그때 잃었어요. 그랬구나. 네가 기분 나빠할까봐 손가락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런 상처가 있었구나. 아유, 가엾어라. 선생님, 저 좋아하시죠? 딸처럼 생각하시죠? 매일 저만 보면 흐뭇하게 웃고 그러시잖아요. 다 알아요. 그래. 숙자 네가 참 예쁘고 바르고 착해서 아주 좋아하지. 그럼 저를 입양하세요. 선생님은 딸을 잃었고 전 아빠와 모든 가족을 잃었으니 한 식구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저를 입양해 주세요. 숙자야, 내가 아빠가 되면 좋겠니? 당연하죠. 선생님은 제가 본 어른 중에 가장 착하시고 훌륭한 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예뻐해 주시잖아요. 여기 고아원에서 선생님만큼 저에게 관심을 많이 준 분은 아무도 없어요. 숙자야, 너 진심이니? 내가 너의 아빠가 되길 바라는 거야? 그렇다고요. 몇 번을 더 말해야 해요. 선생님, 저 입양해 주세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사모님 말씀도 잘 듣는 딸이 될게요. 제 손가락이 2개 없는 게 흉하지만 잘 가리고 다닐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를 딸로 입양해 주세요. 저는 의사 선생님한테 아빠가 되어달라고 졸랐습니다. 선생님 다리 하나를 붙잡고 부녀 사이가 되어보자고 집으로 가실 때 저를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기 숙자야, 오늘은 좀 그렇고 다음에 우리 집에 가자. 선생님 아내한테도 허락받아야 하고 절차가 있으니까 다음에 같이 가자. 와, 그럼 저를 입양하겠다는 거죠? 맞죠? 나도 숙자 네가 딸처럼 느껴져. 꼭 하늘에 있는 내 딸이 널 대신 보내준 것 같구나. 그래, 선생님은 숙자의 아빠가 되고 싶어. 그래서 너를 많이 예뻐한 모양이야. 이제 내 마음을 확실히 알 것 같구나. 그런데 입양이라는 건 절차가 있으니까 당장은 같이 못 간다. 나중에 꼭 너를 데려가마. 야호! 이제 됐다. 고아원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부모님과 오빠가 생긴다. 야호! 의사 선생님이 저를 입양하겠다는 마음을 알게 되자 저는 너무 기뻐서 선생님 품에 안겨서 한참 동안 놓아드리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약속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주말마다 봉사활동하러 오는 의사 선생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죠. 이윽고 편한 옷차림으로 찾아온 선생님이 보였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숙제야. 일주일 동안 잘 지냈니? 네, 선생님 딸이 될 생각에 너무 기뻐서 일주일 내내 웃음이 그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왜 그렇게 웃냐고 물었는데 대답하진 않았어요. 입양되기 전까지는 비밀로 하고 싶었거든요. 그랬구나. 숙제야, 우리 들어가서 같이 청소도 하고 게임도 하고 놀까? 그거 말고 선생님 가족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입양되기 전에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을 미리 알면 좋잖아요. 사모님 성격이 어떤지부터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맞춰야 할지 생각하고 연습할래요. 또 오빠는 뭘 좋아하고 어떤 성격의 동생이 오길 바라는지도 알려주세요. 숙자야, 이건 미안해서 어쩌니. 내가 널 진심으로 입양하고 싶었는데 내 아내와 아들이 새로운 식구가 오길 바라지 않는다는구나. 아직 선생님 딸을 잊지 못해서 그런 것 같구나. 실망시켜서 미안해, 숙자야.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럼 선생님 딸이 되는 건 끝난 건가요? 저 진짜 말 잘 들을 테니까 선생님이 설득해 주시면 안 돼요? 집안일도 열심히 돕고 착하게 지낼게요. 여기 고아원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제발요. 정말 미안하다, 숙자야. 너에게 큰 실망을 줘서 미안해. 선생님 정말 안 돼요?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가족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하네. 숙자야, 그래도 우리 주말마다 만나는 친구이자 아빠와 딸로 지내면 안 되겠니? 싫어요. 선생님이 입양해 준다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데 이렇게 날 화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선생님 미워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순간이 가장 상처가 되었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이 잘못하신 건 하나도 없었지만 그냥 선생님 딸로 입양되지 않아서 심술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한동안 봉사활동하러 온 선생님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피해 다녔습니다. 숙자야, 아직 화가 안 풀렸니? 선생님이 미안하다. 약속해놓고 어겨서 미안해. 아저씨 누구세요? 저 아세요? 왜 모르는 어린이한테 말을 걸고 그러세요? 숙자야, 미안하다. 화가 풀리면 그때 선생님한테 말을 걸어주렴. 으씨, 나쁜 아저씨. 나한테 괜히 헛바람 들게 한 못된 아저씨. 미안해, 숙자야. 저는 그때 당시에 왜 이리 모가 나고 버릇이 없었는지 의사 선생님이 입양해주지 않겠다고 하자 엄청나게 무례하게 행동했답니다. 선생님이 신발 벗고 고아원 안을 청소할 때 신발 속에다 쓰레기를 넣어놓기도 했고 선생님의 하얀 셔츠 등에 바보 똥개라고 낙서를 하기도 했어요. 얼마나 짓궂었는지 그때 일을 떠올리면 정말 죄송해서 쥐구멍으로 숨고 싶은 기분이랍니다. 저는 몇 주 동안 선생님을 괴롭히고 헐뜯다가 이내 마음이 불편해서 괴롭히는 걸 멈췄습니다.
언니들이 저를 괴롭히는 게 정말 싫었는데 그 행동을 선생님께 똑같이 하는 것 같아서 반성하고 사과를 드렸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선생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괜히 심술 부렸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선생님은 무릎을 꿇고 저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아니다, 숙자야. 내가 미안하지. 널 입양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실망시킨 거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누가 저 같은 걸 입양하고 싶겠어요. 손가락도 2개 없고 버릇도 나쁜 애를 누가 입양하겠냔 말이에요. 저라도 저 같은 딸은 싫을 거예요. 저런, 숙자야. 네가 얼마나 착한 애인 줄 모르니? 네가 이 고아원에서 가장 착한 어린이야. 동생들을 잘 보살피고 언니 노릇을 톡톡히 해주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해주는 재능도 있다고. 그건 아주 특별한 거야. 숙자, 넌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아이란 말이다. 날 특별하게 봐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우리 앞으로 고아원 안에서는 친하게 지내요. 그래. 그럼 여기서는 아빠라고 불러볼래? 아니다. 선생님이 너무 큰 걸 부탁한 것 같구나. 아빠? 그래. 내가 숙자 아빠다. 자랑스러운 숙자의 아빠야. 딸아, 울지 마. 네가 울면 아빠 가슴이 아야 한단 말이야. 아야 한다고요? 아야 해. 그러니까 숙자가 아빠를 위해 많이 웃어줘. 네, 아빠. 저와 의사 선생님은 고아원 안에서만큼은 부녀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과 동생들이 부러워하면서도 축하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봉사활동 나온 어른들을 한 명씩 선택해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지냈습니다. 호칭을 아빠 엄마라고 했더니 어른들이 더 좋아해 주셔서 재밌는 주말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고아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으니 언니들의 괴롭힘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주말에는 봉사자들 때문에 언니들이 집합을 시키지 않는데 영자 언니가 심심했는지 점심을 먹고 어른들이 쉬고 있는 시간에 저희 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야, 이숙자! 너는 나이가 11살이나 됐으면서 의사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건 뭐니? 너 의사한테 입양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며? 그래서 고아원 안에서 아빠라고 부르냐? 너 하나 때문에 다른 애들이 봉사자들한테 엄마 아빠를 하나씩 만들었잖아. 네가 고아원 망신을 시켰다고 이 멍청한 기집애야. 언니, 그렇게라도 우리가 엄마 아빠 소리를 할 수 있어 힘이 나요. 나쁘지 않은 행동이라 생각해요. 오! 숙자가 많이 컸네. 5학년 올라가더니 겁이 없어졌나 보다? 그동안 내가 많이 풀어줬지? 오랜만에 혼 좀 나야겠네. 얘들아, 저 기집애 밟아. 영자 언니의 명령에 다른 언니들이 저를 덮쳤습니다. 한참 동안 밟히고 있는데 누군가 큰 소리를 치며 달려왔어요. 니들 뭐하는 짓이야? 그만두지 못해? 야, 좆됐다, 튀어. 멍투성이가 된 저는 눈을 뜨고 아빠를 올려다봤어요. 아빠? 숙자야, 언제부터 이런 거니? 언니들이 무서웠어요. 그래, 무서웠겠지. 이제 내가 다 알게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저는 아빠의 품에 안겨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이 없어 하루 잠자고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갔는데 아이들을 괴롭히던 언니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한다며 언니들 모두 전국의 어딘지 모를 고아원으로 흩어지게 되었답니다. 의사 선생님이자 주말 아빠인 분이 힘을 써준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아원에서 힘들 거 하나 없이 잘 지내게 되었고 마음고생을 하거나 누구의 눈치를 보는 일은 사라졌답니다. 제가 중학교에 올라갈 시기가 찾아오자 봉사자들 하나 둘씩 모습을 감추었어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사도 없이 발길을 끊었답니다. 저는 아빠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꺼내셨어요. 숙자야,
아빠랑 가족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어. 이제 고아원에는 오지 못할 것 같구나. 네? 이민이요? 어디로요? 다시 한국으로 안 오시는 거예요? 미국으로 떠나게 됐다. 아마도 한국에 다시 오지 못할 것 같구나. 숙자 네 곁에 머물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어서 미안하다. 미안하긴요. 이제 저도 컸어요. 아빠가 제 영원한 아빠가 되지 않는다는 정도는 인식할 줄 안다고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세요. 아빠를 원망하지 않을 거니? 제가 왜 원망을 해요? 이제 저도 컸다니까요. 충분히 저한테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셨고 많은 도움도 받았어요. 아빠한테는 감사한 마음 하나뿐이에요. 그렇다니 다행이구나. 그럼 아빠는 네 걱정 안 하고 떠날게. 잘 있어. 그래요. 나중에 다시 만날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불가능하겠죠? 여하튼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숙자야. 영원히 널 잊지 못할 거야. 저와 아빠는 작별 인사를 하고 사진 한 장을 같이 찍고 이별했습니다. 아빠가 떠나고 자주 보고 싶긴 했는데 저도 사춘기를 겪고 학교 생활에도 전념해야 해서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졌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나라의 지원금을 받고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IMF 때일 때라 대학 가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어서 일자리만 잘 얻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손가락 2개가 없는 게 약점이 되어 공장이나 식당에서는 저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사실 당연한 결과라서 크게 상처받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다니다가 저에게 딱 알맞는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부자 동네에서 가정부를 구한다고 했는데 집 식구들이 없을 때만 가서 살림을 해놓고 나오면 되는 일이어서 손가락 2개가 없다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용역 사무실을 통해서 부잣집에 가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좋은 분이라서 제 손가락은 아무렇지 않게 봐주시며 바로 일을 하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서울에 옥탑방을 얻고 주 5일은 처음 들어간 부잣집에서 살림을 했고 주말에는 다른 집에서 이틀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긴 했지만 살림을 혼자 하게 되니 쉬고 싶을 때 요령껏 쉬면서 일해서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중 부잣집 어른이 저에게 같이 일하게 될 가정부가 있다며 소개해 줬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이야, 이게 누구야? 사장님, 저랑 같은 고아원에서 자랐던 동생이에요? 어쩜 이런 우연이? 그래. 그럼 둘이 같이 일하면 더 좋겠구만. 앞으로는 집안 살림 말고도 우리 집사람 따라다니면서 일을 좀 도와줘. 둘이 같이 하면 서로에게 힘도 되고 좋겠구만. 네, 사장님. 정말 열심히 할게요. 집주인이 집을 나가자 저와 영자 언니 둘이 남게 되었어요. 언니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앉더니 담배를 꺼내 물더군요. 야, 이숙자. 나 엿먹이고 잘 살아했냐? 난 네 덕분에 고아원에서 가장 역 같다는 곳으로 갔어. 거기서 존나게 고생하면서 살았지. 나 별도 하나 달았다. 네? 별이요? 이년아, 감옥 다녀왔다고. 고아원 언니들이 물건 훔쳐오라고 시켜서 금은방에서 금덩어리 몇 개 훔쳤다가 걸려서 6개월 살고 나왔어. 이게 다 네 덕분이야? 우리 정말 잘 만난 것 같다. 안 그래도 내가 널 씹어먹고 싶었거든. 언니,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고자질하지 않았어요. 알아. 네 잘난 의사 선생님이 우릴 고발해서 그렇게 된 거지. 그런데 그 의사가 너의 주말 아빠였잖아. 그러니까 벌은 네가 받아야지. 자, 일단 엎드려 뻗쳐. 언니, 이러지 마세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고 우리 둘 다 성인이라고요.
인연이 아직 분위기 파악이 안 된 모양이네? 안 되겠다. 일단 맞고 시작하자. 저는 아주 오랜만에 영자 언니한테 되지게 얻어 맞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은 제가 혼자 다 하고 언니는 TV 보고 놀기만 했어요. 더불어 제가 받은 월급 봉투를 갈취까지 했답니다. 언니, 돈 주세요. 그거 제가 일해서 번 돈이에요. 저 월세도 내야 하고 적금도 내야 한다고요. 숙자야, 내가 너 때문에 고아원 옮겨서 개고생한 거랑 별 하나 달고 나온 값은 받아야지. 앞으로 딱 1년만 상납해라. 언니, 정말 변하지 않으셨네요? 세월이 지나도 똑같은 양아치네요. 인연이 또 주둥아리를 지멋대로 놀리네? 그래, 그럼 가져가 봐. 저는 영자 언니가 들고 있는 제 월급 봉투에 손을 가져다 대려는 순간 바로 얼굴에 주먹이 날라왔습니다. 결국 그날도 먼지나게 얻어 터지고 말았죠. 언니를 신고할까 생각해봤는데 후환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는 위치를 언니가 알고 같이 괴롭히던 언니들에게도 알려놨으니 언니가 경찰에 끌려가는 순간 다른 언니들이 나서서 복수를 할 것 같아 참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 봐서 도망을 가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았습니다. 그것 말고는 벗어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한 달 월급을 빼앗기고 며칠 뒤에 옥탑방을 빼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고아원 언니들과 제발 마주치지 않길 기도하면서 떠났답니다. 경기도의 한 도시에 반지하 방을 얻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알아봤는데 제 손가락이 걸림돌이 되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이라는 곳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손가락 2개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상담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여러 팜플렛을 꺼내들며 자격증을 따는 걸 먼저 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직장을 연결해주는 건 자기가 다 해주겠다며 책임감 있게 말하더라고요. 여러 직업이 보였는데 그중 간호조무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에게 아빠 역할을 해주셨던 의사 선생님이 떠올랐고 그분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 고민하지 않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손가락이 걸림돌이 되느냐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며 저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상담사분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국비 지원으로 수업을 6개월 이상 받게 되었고 실습을 몇 번 나가고 작은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취직하게 되었답니다. 병원에서 하얀 옷을 입고 일한다는 것에 사명감과 자부심이 크게 생기더라고요. 병원에는 좋은 분들만 계셨고 환자분들과의 마찰 같은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2개 없긴 하지만 일을 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었어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어먹으라는 말처럼 저의 남아있는 8손가락이 충분히 환자에게 주사도 놓아주고 간호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병원에서 강산이 한번 바뀌도록 일터를 바꾸지 않고 오래오래 일했습니다. 덕분에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고 소형차도 한 대 타고 다녔죠. 그리고 여태껏 남자의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31살에 저 좋다고 쫓아다니는 남자도 생겼답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는데 거의 매주 얼굴 보고 지내다 보니 호감이 생겨서 저에게 밥 한번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데이트를 하고 나서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2년 동안 사귀고 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초혼이었지만 그이는 재혼이었어요. 자녀가 없고 전 처와는 1년 정도 살다가 이혼했다고 했는데 저에겐 큰 문제가 아니어서 상관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기는 게 아니라 찾아오더군요. 남편의 전 처가 위자료 문제로 신혼집 앞에 찾아왔는데 그 여자를 본 순간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야, 당신이 재혼한 여자가 이숙자였어? 이숙자 정말 너니? 둘이 아는 사이야? 여보, 왜 이렇게 경직된 거야? 내 전처랑 어떤 사이였길래 이렇게 놀라? 저 여자가 당신 전처였다고? 세상에 이런 악연이 또 있을까? 고아원에서 날 괴롭힌 주범이자 독립하고 취직한 곳에서 똑같이 괴롭히고 돈까지 갈취한 양아치, 인간 말종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개 같은 년. 숙자야, 너 지금 뭐라 그랬냐? 이 언니를 오랜만에 보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어?
앞들여 뻗쳐. 닥쳐! 내가 아직도 어린애로 보이냐? 네 말에 복종하는 순진한 여자로 보이냐고. 이게 많이 컸구나. 치, 됐다. 관두자. 나중에 때가 되면 한판 붙어보자고. 내가 꼭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긴장하고 있어라. 야, 그런데 아무리 남자가 없어도 이 언니가 버린 놈을 주워다 결혼하면 어쩌자는 거야. 어쨌든 오늘은 내 전남편한테 볼 일이 있어서 온 거니까 넌 빠져 있어.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영자 언니에게 어디서 겁을 주냐고 화를 내더니 위자료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줄 건 다 줬으니 찾아오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고 언니를 쫓아버렸죠. 오늘 반가웠다, 이숙자. 오늘 나한테 욕한 걸 후회하게 될 거야. 나 누군지 알지? 언니는 희죽거리며 떠났습니다. 그이는 저에게 영자 언니와의 악연을 끊어주겠다며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켜줬답니다. 그이 말대로 영자 언니는 다시 저희 집 앞에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긴장을 풀고 신혼을 즐겨도 될 만큼 안전하게 느껴졌고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생겼답니다. 이듬해 예쁘고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고 또 임신을 해서 둘째 아들까지 건강하게 낳았어요. 이 정도면 고아 출신 여자가 잘 사는 거라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각자 일을 다니면서 아이를 시댁에 맡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부모님이 애들을 못 봐주겠다고 거절하더라고요. 야, 네 아들들은 아무래도 어디가 부족한 것 같다. 네 손가락이 2개 없는 것 때문인지 애들이 두뇌가 이상해. 네? 어머님,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제 손가락은 사고로 다친 거고 유전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 몰라. 네 애들은 성가시고 귀찮기만 하다. 애들이 이상하게 정이 안 간다고. 그러니까 네가 직접 키워라. 난 더는 못한다. 어머님, 그냥 아이들을 못 돌보겠다고 하시면 되실 걸 왜 아이들 욕을 하고 그러세요? 참나. 야, 너 나한테 고마워야 하는 거 아니냐? 늙은이가 시끄러운 손자 둘을 봐주면 감사해서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됐다. 앞으로 데리고 오지 마라. 빙신이 빙신을 낳았으니 정이 갈 리가 있나?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돌아봤더니 시어머니는 이미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매달 수고비를 적게 드린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애들을 미워하고 돌봤을 생각을 하니 울화가 치밀더라고요. 속상한 마음에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일러 바쳤더니 그이가 시어머니의 말이 틀린 게 뭐가 있느냐고 대답하더군요.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지. 당신이 낳은 애들 좀 모자란 것 같아. 그리고 허구한 날 아파가지고 병원도 자주 가잖아. 모자라긴 뭐가 모자라다고 해. 그리고 아빠가 되는 사람이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아이, 귀청 떨어지겠네. 야, 손가락 2개 없는 게 장애 아니야? 네가 장애인이니까 애들이 장애인 같다고 한 게 무슨 큰 잘못이냐? 옆에 내가 성질머리만 더러워가지고. 아유.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 들어오기가 싫다. 야, 난 사우나 가서 자려니까 혼자 네 자식들 품고 디비 자라. 지금 집을 나가겠다는 거야? 여보, 여보! 시어머니와 남편은 비슷한 시점에 저를 미워하기 시작하더니 아이들까지 싫어하더라고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웠는데 어디가 모자라 보인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얼마 뒤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찾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편과 시모가 고급 식당에서 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두 모자 뒤에는 만삭인 여자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역대급으로 놀라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왜 그러냐고 묻는데 대답하지 못하고 만삭인 영자 언니를 올려다 봤습니다. 어머, 애기 낳으면 우리 사이를 말하려고 했는데 오늘 딱 걸리고 말았네. 어머님 여보, 어서 솔직하게 털어놔요. 우리 재결합하기로 했다고 전해주라고요. 내 뱃속에 당신 애기가 있다고 말해주라니까? 설마 아닐 거야. 아니지? 여보, 어머님, 아니라고 대답해요. 당신 지금 퇴근하는 길인가 봐. 보는 그대로야. 나 전처랑 다시 만나고 있었어. 그리고 애기 아빠가 되는 것도
사실이야. 모지리들이랑 모지리 애미를 여기서 만나게 되네. 차라리 잘 됐다. 야, 너희 셋이 알콩달콩 살고 우리도 우리끼리 알콩달콩 살도록 하자. 이혼장에 도장 찍고 끝내라. 어머님,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혼이 애들 장난이에요? 우리 애들은요? 어머님 손자들이 그냥 버리겠다고요? 손자는 이미 빙신 같은 것들 키우기 싫으니까 네가 평생 옆에 끼고 살아라. 난 우리 진짜 새끼가 낳는 손자를 금지옥엽으로 키울 게다. 저는 이 역겨운 상황에 미쳐버릴 것 같아서 남편과 시모에게 달려들었는데 영자 언니가 발로 저를 걷어차버리자 한 방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야, 네가 애를 둘 낳았든 셋을 낳았든 나한테는 그냥 밥이야 이년아. 네가 내 남자를 빼앗아간 게 화가 나서 다시 내가 돌려받은 거야. 그러게 왜 내 남편이랑 결혼을 해서 이 사다를 만드니? 이거 다 내가 짠판이라고.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냐? 나쁜 년.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을 갉아먹는구나. 너 내가 절대 가만 안 둬. 당신도 어머님도 다 부숴버릴 거야. 제가 발광하자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자리를 피하게 되었고 얼마 뒤에 이혼장에 도장을 찍고 남편과 헤어졌답니다. 위자료를 5천만 원 받고 양육비는 매달 받기로 했는데 전 남편은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달 참다가 변호사에게 말했더니 전 남편이 재산을 모두 영자 언니 명의로 해두었다며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배째라고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가게 되었는데 판사가 돌았는지 남편의 손을 들어주더군요.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받으라는 어이없는 판결을 받고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혼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여자들이 엄청 많다는데 제가 직접 당해보니 정말 기가 막히고 팔짝 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전 남편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언니와 다시 재결합을 하고 아들을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해서 친자 검사를 했더니 그이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격분한 전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자기 아들을 호적에서 파버리려고 했는데 모두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영자 언니가 전 남편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니 시모를 빈털터리로 버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전혀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벌을 받아 마땅한 놈이라 센통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혼자 아들들을 키웠어요. 그래도 병원은 기복 없이 매출이 꾸준해서 제가 잘릴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백혈병을 앓게 되었답니다.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가슴이 찢어지는 게 엄마의 심정인데 제 아들이 큰 병에 걸린 걸 듣게 되자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병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을 케어하며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했죠. 아들은 항암 치료를 잘 버텨주었고 병원에서 같이 입원한 친구와 형들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 병원비와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돈을 다 쓰고 대출까지 받았답니다. 그 돈 역시 몇 달 만에 다 사라질 것이어서 돈을 더 마련해야만 했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퇴근하고 일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평창동에서 노인 간병인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바로 전화를 해서 일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큰아들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학교와 방과 후 수업을 듣고 친한 친구의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제가 상황이 급하기도 하고 혈액암에 걸린 아들까지 신경 써야 하니 큰아들에게 못할 짓을 하게 된 거죠. 다행히 친구 엄마는 제 사정을 이해해주고 큰아들을 잘 돌봐줬답니다. 그리고 처음 평창동 대저택에 찾아갔습니다. 대문 열리자 운동장만한 마당이 펼쳐졌고 집안은 어디서도 보지 못한 최고급 가정집이었어요. 저는 노인 아들의 안내를 받고 간병하게 될 노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오늘부터 어르신을 간병할 사람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누구야? 숙자 아니냐? 네? 어르신 저를 아세요? 이거 섭하구만. 아빠를 잊어버렸냐? 아빠? 그 고아원에 있을 때 의사 선생님? 미국으로 이민 갔던 아빠라고요? 그래, 숙자야. 아빠다, 아빠. 이제 기억이 나는 거냐? 저는 가까이 다가가 많이 늙은 아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많이 늙으셨네요. 이젠 아파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어? 아니, 많이 아픈 건 아니다. 그나저나 숙자야, 넌 어떻게 지냈니? 우리 수십 년에 만났는데 네 얘기나 들어보자. 저 간병하러 온 거잖아요. 그리고 아빠라는 말은 오글거려서 못하겠네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를게요. 내가 많이 미웠었지. 그래, 편하게 부르거라. 숙자야, 이렇게 만나게 된 걸 보니 우리가 천륜인가 보다. 그때 내가 입양하지 못한 게 아니었는데 다시 만나게 되니 기쁘구나. 뭐 다 지난 일인걸요. 아무튼 전 선생님 간병을 하러 온 사람이에요. 저 돈 벌러 왔다고요. 숙자야, 마음이 다친 모양인데 그냥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만 말해주면 안 되겠냐? 네 이야기가 듣고 싶구나. 저는 긴 한숨을 내쉬고 아빠가 듣고 싶어하는 제 인생 이야기를 구구절절 들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이불을 걷고 일어서더군요. 숙자야, 네가 고생이 많았구나. 미안하다. 그게 다 나 때문인 것 같아 사과하고 싶구나. 선생님이 왜 저한테 사과를 해요? 그만 울고 앉으세요. 저 이제부터 간병할 테니까 뭐부터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아니다. 네가 해줄 건 아무것도 없다. 다른 간병인 부르면 되니까 넌 이제부터 나만 믿어라. 내가 널 버리고 미국에 간 잘못이 있으니 이젠 너에게 베풀도록 해주면 안 될까? 네 아들 내가 낫게 해주고 싶어. 최고의 의료진을 불러서 고쳐줄게. 너와 네 아들들의 미래까지 모두 책임지도록 하마. 저를 반대하시는 아내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집사람?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집사람도 널 입양하지 않은 걸 크게 후회했었다. 진심이야. 이제라도 너의 아빠로 살고 싶구나. 숙자야, 날 아비로 받아다오. 아빠의 눈을 보니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아들들에게 온 신경이 가 있어서 아빠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네, 좋아요. 도와주세요. 저 지금 누구라도 도와준다 하면 무조건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세요. 제 아들을 살려주시라고요. 그래, 내가 다 책임지고 도와주마. 바로 나가자. 같이 나가서 먼저 네 아이들부터 보자. 네? 저기 선생님 몸이 안 좋아서 간병인 부른 거잖아요. 몸이 아픈 거 아니었어요? 그게 말이다. 심각한 건 아니고 치질이다. 치질이요? 그 학문의 그 치질이요? 내가 아들놈한테 관장해달라고 했더니 도저히 못하겠다면서 간병인을 구한 거다. 그래서 네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내가 걷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네 아이들을 보러 갈 수는 있다. 얼른 움직이자. 이 아빠가 다 해결해 주마. 30년 만에 보는데 치질에 걸리셨어요? 정말 끝까지 저를 웃게 해주시네요. 아빠 대단하세요. 아빠라고? 방금 너 아빠라고 부른 거냐? 그랬나? 몰라요. 빨리 병원부터 가요. 그리고 큰아들은 친구네 집에서 봐주고 있어요. 그럼 큰 손자를 우리한테 맡기면 되겠네. 나랑 네 오빠가 있잖냐. 저기 멀대같이 키만 큰 놈이 내 아들이다. 아빠가 처음으로 오빠라는 사람을 소개해줬고 저희 둘은 어색하게 인사하고 멋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바로 큰아들을 데리러 가서 제 아빠와 오빠를 소개했고 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온 식구가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와 외삼촌이 생겨서 아주 좋다면서 깔깔 웃었고 아빠와 오빠도 새로운 식구가 생겼다며 활짝 웃으셨네요. 아빠는 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빠한테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었던 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제야 궁금하더라고요. 아빠, 아직 의사예요? 아까 아빠 집에서 오빠가 회장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었는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의사 면허를 2년 만에 따서 의사 생활을 하다가 나이 50에 신약 개발을 공부했다. 내가 약을 몇 개 개발해서 특허를 내고 유통을 시켰는데 그 약이 대박이 나서 미국 제약회사 회장이 됐지. 그래서 돈만 많은 노인네가 됐다. 아, 그렇게 된 거군요. 아무튼 이제부터는 아빠만 믿을게요. 제 아들을 꼭 낫게 해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내 귀한 손주를 당연히 고쳐줘야지. 걱정하지 말거라, 숙자야. 작은 아들은 서울에서 가장 암 치료를 잘하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빠의 친구이자 능력 있는 의사분이 아들의 치료를 맡아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당신이 신의 손이 아니지만 제 아들을 꼭 고쳐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하고 2개월 만에 제 아들은 혈액암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완치 판정을 받긴 했지만 관리를 잘해줘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죠. 아빠는 이제 한 식구가 되었으니 당신의 집에서 다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제 의견보다는 아이들의 의견이 중요해서 어떤지 물어봤는데 할아버지와 같이 살면 재밌을 것 같다며 함께 살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제 집을 정리하고 아빠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이 워낙 넓고 방도 많아서 여러 식구가 살아도 티가 나지 않더라고요. 아빠, 저는 계속 병원에서 일하고 싶은데 살림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가정부를 써야지. 안 그래도 내 아들이 가정부 셋을 불렀다고 그러더라. 넌 아무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지내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내 손주들은 개인 기사가 붙어서 등하교를 개어할 거다. 집에서는 내가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빠 치질은 다 나으신 거죠? 괜찮다. 내 똥꾸는 무사하니까 걱정하지 마. 어릴 적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던 의사 선생님이 진짜 저의 아빠가 되어주셔서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틀 뒤 운전기사님이 가정부 셋을 데리고 왔는데 한 사람은 제가 아주 잘 아는 여자였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영자 언니잖아? 너는 숙자. 네가 왜 거기 서 있는 거야? 가정비면 우리 옆에 서야지. 아니, 내가 이 집 딸이어서 여기 서 있는 게 맞아. 언니 우리 아빠 알지? 언니를 고발해서 최악의 고아원에 보내버린 장본인. 뭐? 그 의사가 이 어르신이라고? 세상에, 그럼 너 이 노인네랑 같이 사는 거야? 응, 언니. 항상 언니를 만나면 오금이 저리고 무서웠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기분이네? 언니 아들은 잘 커? 내 전남편 친자가 아니라던데 혼자 키우는 건가? 아니, 미쳤냐? 내가 무슨 능력으로 혼자 아들을 키워 보육원에 보냈지. 빈곤한 걸 증명해서 보육원에 보낸 지 한참 됐다. 뭐? 자식을 버렸다고? 지금 그걸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거야? 뭐가 문제 있니? 나도 부모한테 버림당했는데 나라고 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냐? 야, 너 부잣집에 들어와 산다고 날 이해 못하겠다는 그런 눈빛은 보내지 마라. 진짜 넌 최악이구나. 어릴 때 인격이 그대로야. 사악한 악마라고. 인연이 돌았나? 야, 지금 사모님 대 가정부라고 날 만만하게 보는 거냐? 이깟 일자리는 다른 데 가서 충분히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내 인생 최악의 악연.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사탄 김영자 당장 꺼져. 너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지? 이게 봐주니까 계속 까부네. 그래, 오늘 니년이랑 엮인 악연은 끈을 제대로 끊어보자고. 들어간다 이년아! 영자 언니는 제 앞으로 달려들며 주먹을 뻗었는데 제가 휙 하고 고개를 움직여 피했습니다. 어릴 적 언니에게 하도 많이 맞아서 그런지 주먹이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긴장도 안 하고 겁도 나지 않아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제법이네. 옛날 같았으면 벌써 자빠져서 오 좀 지리고 봐달라고 빌었을 텐데 말이야. 그 과거를 오늘 모두 깨부셔버리겠어. 니년을 작살내고 트라우마를 없애버리겠다고. 영자 언니의 주먹이 들어올 때 턱을 당기고 고개를 숙이며 세 손가락만 있는 오른손을 꽉 쥐고
그년의 관자놀이를 한 방 먹였습니다. 비틀거리던 언니는 바닥에 쿵 쓰러졌고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발로 밟아주고 사정없이 펀치와 귀싸대기를 날려줬습니다. 다른 가정부 둘은 저를 말리지 못하고 경악한 표정으로 구경만 했답니다. 거의 초주검으로 만들어버리고 영자 언니를 들쳐업고 대문 밖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끝이다. 너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알겠냐? 이년아, 깽값은 줘야 할 거 아니야. 아우, 입이 벌어지지 않아. 아, 깽값 그거 말이야? 네가 빼앗아간 내 첫 월급으로 통치자. 기억나지? 2014년. 그게 언제적 일인데 지금 이야기를 꺼내. 치사하게 나오지 말고 부잣집 사모님이니까 돈 좀 내놔봐. 그래서 저는 돈 대신 뒤돌려차기로 면상에 꽂아줬습니다. 영자 언니는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쓰러졌어요. 제가 어릴 적에 당한 그대로의 모습이었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죠. 영자 언니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고 네 발로 기어서 주택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제 인생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빠는 연세가 좀 있으신데 건강하시고 손자들을 돌보는 것에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어요. 오빠는 미국에 다시 들어가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저와 아들들만 아빠와 함께 살고 있답니다. 어릴 적 소원이자 꿈이었던 아빠의 딸이 되어보니 너무 기쁘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이제 아무런 걱정 없이 아빠를 의지하며 잘 지낼 것 같아요.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야겠네요. 저의 촌스러운 글솜씨를 잘 읽어주신 성우분께 감사드리고 경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방긋 웃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